그러다가 이제 SBB 은행 같은 일이 딱 터지면서 맞아요. 야 이거 또 금융 위기가 또 시작됐구나. 한마디로 저는 2008년의 경험 때문에 지금 이베스트 하우스의 반도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탑다운에서 접근했을 때는 한국의 반도체는 안녕하세요.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신대방동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오늘은 스시와 돈가스 그리고 닭강정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시켜서 좀 간결하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가 다시 오는가 굉장히 심층 분석을 오늘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귀한 손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편한 식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종호 리서치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베스트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종호입니다. 네. 작년 연말에 네. 그 제가 좋아하는 우리 지호 형님이 네. 전화가 오셔가지고 네. 나 리테일 대표로 가게 됐어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결정이 됐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센터장은 누가 하지 했더니 네. 우리 제가 좋아하는 신중호 센터장님이 네. 예, 드디어 센터장으로 오셨더라고요. 예전부터 계속 이 전략 담당하셨었죠? 네, 계속 사실 이게 뭐 리서치 센터가 크게 보면 기업을 담당하는 그 팀이 있고 네. 약간 매크로나 이제 탑다운으로 접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략 쪽에 있었고요. 그 안에서 퀄트로 원래는 시작했었어요. 아, 맞다. 데이터를 다루고. 그쵸. 네. 옛날에 퀀트 자료 네. 본 것 같아요. 네, 퀀트를 하다가 뭐 포트폴리오 담당하다가 이제 이베스트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트래티지 전략을 했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도 한번 제가 세미나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쵸. 네, 예전에 그 자문사 계실 때도 갔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약간 선배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도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올해 2023년의 시장에 대한 증권사들의 전망이 거의 다 이제 상저하고였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1, 2, 3월 달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좀 안 좋게 나올 거다 해서 근데 의외로 이제 뭐 소매 판매에도 막 좋게 나오고 네. 그게 이제 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했었는데요. 아니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도 본격화되고 있는 마당에 정말 경기 침체가 올까 뭐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데이터가 또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페드가 금리를 계속 더 공격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또 금리도 올라가고 시장도 약간 주춤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SBB 은행 같은 일이 딱 터지면서 맞아요. 야 이거 정말 2001년 2년 닷컴버블 무너질 때처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그런 분위기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올해 시장을 전망한 거랑 지금 약간 좀 달라진 거 있습니까?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올해를 네. 약간 말장난 같지만 상고하고 약간의 계단식 상승, 물론 계단식 상승이 계단이 뭐 크게 점프하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올랐다가 좀 작은 옆으로 가다가 또 올랐다가 이렇게 가는 장으로 봤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을 예측했다라는 건 아니고 네. 항상 보면 뭐 도잘 아시겠지만 경기 사이클의 바닥에서는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경기 사이클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 장사를 못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경기가 안 좋은 국면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장사가 안 되는 기업들이 많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망하는 기업들이 나오는 게 반복되는 게 경기 사이클 바닥에서의 징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은행권의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2008년만 하더라도 벌써 15년 전인데 워낙 그 파괴력이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 실리콘밸리 은행이 2008년에 그 어떤 트라우마로 다시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저희들도 완벽하게 다 파악해서
이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마디로 저는 뭐 아침에도 여러 가지 세미나를 갔는데 2008년의 경험 때문에 2008년과 같은 일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겪어봤으니까. 예, 그때 있었던 금융권에서의 연쇄 도산이나 이 전면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자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엄격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자본 비율도 상당히 높아졌고 2008년에는 총 이 유동성 비중, 그러니까 지금 팔아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성 비중이 총 자산의 4%밖에 안 됐었어요. 4%요? 총 자산의 4%. 근데 지금은 20%가 넘거든요. 물론 이제 좀 큰 기업들 기준이긴 한데 예. 작은 기업들은 한 10% 수준?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버퍼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는 연쇄 도산이라든지 금융위기 때처럼 크레딧 크런치, 즉 유동성의 어떤 함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게 끝나진 않고 이 미국의 지방 은행들은 조금 더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지만 경기 바닥에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홍역과 같은 거지, 지금 시장이 이걸로 인해서 다시 하방을 키우고 이러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한 50년 동안 보다 보면 1980년 그 고금리 상황에서도 뭐 미국의 대부조합들이 많이 파산을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98년, 2000년 넘어올 때 95년 1월 달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베어링 은행에 있었던 닉 리슨이, 그죠? 예, 맞아요. 네, 싱가포르에서 파생상품 트레이딩 하다가 그걸 손실이 커지는 걸 계속 숨기다가 200년 된 베어링 은행이 망했죠. 95년 1월 달에 망했었는데, 맞아요. 그 베어링 은행이 망했다고 해서 영국발 금융위기 같은 게 온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98년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세계 최대 헤지 펀드가 망했다고 했을 때, 그때는 한 2주 동안 시장이 이제 확 빠졌다가, 이거 뭐야 하면서 확 빠졌다가, 그러고 급반등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2008년 맞아요. 금융위기만 생각을 하면서 은행이 하나 망하면, 야, 이거 또 금융위기가 또 시작됐구나. 또 우리는 또 IMF를 겪다 보니까, 그죠? 맞아요. IMF 때 대동은행, 평화은행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은행들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근데 이제 금융위기하고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 가계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가 터진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SR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처분 소득에서 나가는 부채의 비용. 네. 이게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긴 했지만 10%에 머물고 있어요. 미국 기준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80년 이후에 최하단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는 뭐 거의 4%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긴 했지만, 네. 그거는 뭐냐면 지금 내 돈의 흐름에서 나가고 있는 부채 비용이 10%라는 거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용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 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지금 공급이 쇼티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00만 개 이상이 여전히 노동 수요, 그러니까 근로 수요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긴축이 이렇게 올라와서 반드시 고용이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게 입장에서는 고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게에 이 지출되는 비용이 낮다 보니까 연체율이 상당히 낮아요. 1.3%가 그렇습니다. 연체율이 미국이. 그것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막 안 좋은 쪽으로 소용돌이가 치려면 가게 쪽에서도 크레딧에 문제가 생겨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연체율이 높아지면 지금 아시겠지만 SVB의 문제가 된 거는 대출보다는 채권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리테일 쪽이 비중이 너무 작았고. 네.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일반 시중은행들은 대출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리고 그 과도하게 연체율이 높아져서 이 대출 상각하고 손실을 나고, 이게 또 다 연쇄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판인데,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잠깐 생각해보면 작년 말에
영국 연기금 그때 파산 얘기 나오고 막 있을 때 예. 국채가 급등을 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연기금은 돈이 나가야 되는데 아, 그때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때 그래서 영국에서 약간의 QE를 시행하면서 조금 완화됐거든요. 네. 지금도 그 주말 동안에 나왔던 BTFP인가라는 상설 기구도 1년 예. 정도이긴 하지만 일종의 약간 QE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아. 공정 가치보다 떨어진 채권을 사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저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뭐 이런 제2, 제3, 제4 SBB 이 발음도 힘드네요. 그냥 실리콘밸리 뱅크를 찾는 노력으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는 있을 수 있지만 침소봉대에서 이거 진짜 리만급의 금융위기 사태다 이렇게까지 갈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저도 2008년 금융위기를 이제 겪어봤었기 때문에 네. 그때 아마 한화증권 계셨었나? 저는 이제 한화 투신에 있었었죠. 아, 네. 2008년도에. 그래서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그때를 기억을 하는 게 서브 프라임 말 그대로 이제 프라임 등급이 아니라 이제 서브 그죠? 저 사람이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나 없나? 맞아요. 네, 그런 등급의 사람들한테도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줘서 어차피 집값은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냥 사세요 맞아요. 하면서 그 비싼 그 집값의 버블을 만들었었고 그 거품 속에서도 그렇게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그죠? 네. 네, 돈을 빌려줬던 게 그게 한마디로 이제 보면 부실 대출이었던 부실대출이었죠.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SBB 은행 같은 경우가 그 돈을 어디다 썼냐면 아주 우량한 채권에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맞아요. 네, 평가손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게 또 예금을 안 찾아가면 되는데 예금을 찾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손실 나 있는 채권을 팔아야 되고 팔다 보니까 매각 손이 발생하면서 뭐야 쟤네들 엄청나게 손실이 나면서 망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뱅크런은 이게 맞습니다. 버리고. 이게 스마트폰 뱅크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다른 게 되게 속도가 빨라진 거죠. 이제 막 예금을 막 하면은 바로 이제 이 예금을 인출을 막 실시간으로 인출을 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파산이 왔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빠르게 이 FDIC나 연준에서 개입을 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보통은 은행에 우리나라 뭐 저축은행 사태 때도 보면 막 통장 들고 맞아요. 은행 가서 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전액 이체. 맞아요. 그죠? 그렇게만 해버리면 되니까 뭐 악재를 무조건 좋게 해석하려는 건 아니지만 전체의 어떤 상황을 보면 연준 입장에서도 아니면 미국의 당국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명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또 우리가 항상 또 중요한 거는 경기가 아무리 좋다 한들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면 그때는 사실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기가 아주 나쁘더라도 지금 이 기업이 당장 망할 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사실 뭐 수출이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대비해서도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게 되면 항상 그리고 또 경기라는 게 안 좋을 때는 또 주가들이 안 좋은 상황이고 이게 동반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주가가 버틸 수 있는 가격이냐 아니냐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2,350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또 2,300을 깨게 되면 또 금융위기 때의 레벨만큼의 어떤 밸류에이션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이를테면 뭐 단기적인 언더슈팅, 즉 뭐 5%, 뭐 7% 시장이 빠질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을 때의 리스크보다는 그냥 들고 가서 조금 더 6개월, 1년 이후에 이 업사이드가 생기는 소위 말하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 저는 오히려 좀 더 커 보이는 구간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아까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한 1,90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우리 오늘 이 3월 14일 공교롭게도 화이트데이네요. 네, 화이트데이에 한 2% 이상의 급락을 보였는데 1,900조 정도 되는데 지금 코스피의 자본 총계가 2,1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자본 총계보다도 안 되는 거래. 그렇죠. 물론 이게 수출이 안 되면은 공장을 못 돌리니까 공장에 10개의 기기가 있어도 8, 9개밖에 못 돌리면 ROE가 떨어지고 재평가를 줄 수는 없는 건 맞아요. 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수출의 상황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나가는 수출 물량이 40%인데 아까 미국도
가게 쪽은 오히려 소비가 저는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이야 이제야 막 리오프닝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수출이 이 정도 약간 1분기 때는 바닥을 그럴 것이라고 보면 지금의 0.86배, 85배밖에 안 되는 그렇죠. 밸류에이션은 좀 시장을 오히려 진입을 해야 되지 팔고 떠나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2000년 이후로 PBR 0.9 밑에서 사서 1년 동안 가져갔을 때 한 번도 손해난 적이 없더라고요.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투자자 분들께서 장기 투자한다고 들어오지만 1년 이상 갖고 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 자체에 1년 이상 계시긴 하시지만 주식 자체를 1년 내지는 최소 6개월 그러게. 이상 갖고 가는 경우가 잘 많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장기 투자, 6개월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뭔가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럴 때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으로 들어가는 거고 2021년 6월처럼 수출 증가율이 뭐 50% 나오고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뭐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장밋빛일 때는 그때는 이제 시장 진입하면서 장기 투자할 거야 하지만 사실 그때 투자하게 되면 이 시간의 가치 비용 기회비용이 너무 큰 사이클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주는 기회비용이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 투자를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베스트에 나오는 자료를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2021년 말씀을 하셨었는데 2021년도에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이 늘 나오셔가지고 우리 리서치의 신중호 전략가가 올해 시장은 신중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반도체가 또 좋다라고 얘기할 때 2021년도에 이베스트 하우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 좋게 봤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싸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위에서 비쌀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하기 힘들잖아요. 하기 힘들죠. 왜냐면 다들 주식을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안 좋은 얘기 하면 안 좋다 하면 그러면 쟤 뭐야 이런 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에서 좋은 콜을 해주셔서 그렇게 뭐 항상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항상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그때 반도체를 안 좋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베스트 하우스의 반도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이 소위 반도체를 담당하시는 분하고 탑다운으로 접근하는 사람하고 약간 시차는 좀 있어요. 근데 저는 탑다운에서 접근했을 때는 한국의 반도체는 지금은 사놔야 된다. 뭐 그러면 또 이제 접근 방법이 아직도 재고가 너무 많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서 뭐 중국 쪽의 얘기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물론 예전처럼 하이닉스가 2000년 초반에 다시 적자를 내는 그런 구간에 빠져들어서 종목이 다소 반도체 안에서도 조금은 선택을 해야겠지만 뭐 반도체 하면 또 다들 삼성전자를 알고 계시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이게 탑다운을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이 경기의 어떤 저점이라는 구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저점보다 한 5, 6개월 정도는 먼저 이렇게 바닥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에 몰두하고 굳이 반도체를 탑다운해서 접근했을 때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 유동성 지표거든요. 그래 보면 소위 말하는 이쁘게 잘 나옵니다. 유동성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지수가 이 저점을 같이 찍고 올라가는데 이 유동성 지표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지표가 뭐냐면 달러화 지수입니다. 달러화 지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동성이라는 게 M2 기준으로 전 세계 지금 M2를 합치면 달러화 표시로 하면 10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100조 달러 중에 40% 가까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은 한 20%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럽, 일본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달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은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이 저점 찍고 올라가는 거에서 그 엔진을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이 돈을 풀어도 괜찮고, 아니면 미국이 돈을 풀지 않더라도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 돈을 푸는 사이클 내지는 경기가 회복되는 사이클이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 지표는 올라올 수 있다는 건데, 글로벌 유동성 지표가 작년 10월에 저점을 찍고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미국 S&P 500이랑 다우의 저점하고도 똑같네요. 비슷하죠. 10월 달에 네. 저점 찍고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9월 중순부터 저점 찍고 올라왔거든요. 그렇네요. 우리나라 지수도 9월 말에 저점 쳤으니까. 물론 지금 뭐 다시 뭐 흔들린다 만다 하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달러가 여기서 치고 나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땐 긴축이라는 게 이제는 뭐 SVB든 SVB가 없더라도 긴축이 올해에 끝난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뱅크 때문에 오히려 긴축의 어떤 압력은 줄어든 상황이고, 오늘 3월 14일 기준으로 미국의 CPI가 예상대로 6% 초반이나 6%보다 안 나오게 된다면 긴축에 대한 생각은 다들 이제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긴축으로 인한 달러가 강해졌었던 작년 사이클하고는 좀 다를 거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M2로 따지면 유동성 지표는 계속 올해는 약간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반도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반도체는 여러 가지 이 재고 순환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유동성이라는 지표를 보면 저점을 지났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다 그러면 사면 안 되죠. 근데 삼성전자가 항상 보면 확정 PBR, 직전 분기의 자본의 지금의 주가를 보면 1.2배에서 한 2배까지 이렇게 약간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지금 한 1.1배, 1.2배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1.5배만 해도 7만 원이거든요. 중간값이. 그래서 지금 가격이 꼭 7만 원, 1.5배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유동성도 돌고 있는 상황이고 매크로적인 상황에서는 악재보다는 오히려 약간 호재로 바뀌어가는 어떤 변곡점이라고 본다면 반도체 지금 사놔야 된다. 삼성전자 사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말씀을 쭉 하시니까 2008년하고 2019년 상황이 막 오버랩되면서 2018년에도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일으켰고 그죠? 뭐 최근 1년 동안에도 엄청나게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냐 뭐 이런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작년부터 그 차이나 크레딧 임펄스라고 하는 중국의 유동성이 이제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경기 이제 부양시키려고 그게 좋아지고 2019년도에는 페드가 금리 인상을 두세 번 더 하겠다 하다가 이제 금리를 딱 멈춰버리고 맞아요. 나중에는 금리 3번을 내려버리니까 뭐 반도체 주가가 그때 막 날라갔잖아요. 그때 지수는 거의 보합이었는데 네. 반도체 지수는 한 30%? 4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코스피가 7%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44%, 하이닉스가 55% 올랐는데 그때도 반도체는 여전히 계속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요. 맞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그 방금 말씀하셨던 달러와 인덱스 그 글로벌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바텀업보다 탑다운이 중요하다라는 거 옛날부터 약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워낙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20년 전에도 사실은 반도체의 시총 비중이 높았지 않습니까? 물론 2004년에는 높았다가 2007년 정도 가서야 삼성전자가 10% 시총 비중이 10%도 안 되는 사이클이었는데 거의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언제 10%가 2007년 그때 그 뭐 두산그룹과 포스코랑 조선주들이 엄청 날아갔을 때 그때가 삼성전자가 언론 기사에서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10% 언더로 내려갔다는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10% 밑으로 떨어졌어요? 지금은 뭐 거의 20% 가까이 되는데 단기에 이 시총 비중이 확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를 올해 내에 감안해 보면 결국은 그런 아까 탑다운으로 봐야 되는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유동성이라는 게 우리가 말은 통화적인 측면에서 유동성이지 실생활로 하면 이게 수요지 않습니까? 수요다 보니까 이게 뭐 기업이든 가게든 돈을 어딘가에서 빌렸다는 거는 이렇게 회를 사 먹거나
아니면 회를 만드는 기업이거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 돌아다니는 게 유동성이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수요고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반도체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초 소재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제품에 반도체는 이제는 약간 원자재가 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유동성의 지표하고 이 소위 말하는 원자재인 반도체가 같이 움직여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움직였는데 생각보다 실적의 베이스가 높지 않다거나 이러면 조금은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야 바닥에서 돌고 있는 상황이게 되면 물론 뭐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엄청 혼란스러운 뉴스들이 여전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럴 때 조금 중심을 잡고 우리나라 시장 이거 갖고 망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싼 기업들이다 하면 충분히 잘 버티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시장의 그림하고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저는 작년 이제 그 9월 말 10월 달에 이제 헤드앤숄더에서 역헤드앤숄더에서 이제 머리가 나왔다고 봐요. 머리가 나오고 올라오는데 이제 역헤드앤숄더에서 지금 어깨 구간에서 근데 이 어깨 구간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항상 이 윗소라고 하잖아요. 네. 이 파생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거짓 한번 페이크 주는 거, 그 깨구리가 움츠렸다가 딱 뛰는 네. 그걸 이제 윗소라고 하는데 항상 보면 이 윗소를 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4월 장을 뭐 좋게 좀 보는 편이라서 3월 달에 어떤 윗소를 줄까. 했는데 이게 딱 나온 건가요? 근데 뭐 SBB니 뭐 이런 맞아요. 은행이 있었는지도 사실 몰랐고요. 아니 이런 게 나올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포트폴리오를 짤 때 원화가 강세로 가면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올해 1, 2월 달에 최고의 테마는 챗 GPT 아닌가요? 다들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이게 갖고 올 파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글로벌하게도 이 로봇이라는 테마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고령화거든요. 네. 얼마 전에 그 책 쓰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제가 여기 이렇게 또 제가 좀 글도 쓰고 해서 이제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이고, 책 제목이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탑다운이라고 이 책을 기획을 하실 때부터 한국형 탑다운 이렇게 그쵸.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얘기도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인큐베이팅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내수가 적고 기업이 하나 생성해서 커가는 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영토인 상황인데 그래도 굵직굵직한 대기업이나 수출기업이 나와줘서 다행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의 기업을 보자. 네. 그러면 그 기업들이 과연 어디에 가서 물건을 파느냐. 네. 뭐 물론 일부 한국에서 좀 파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매출은 다 해외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죠.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지만 이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의 경제나 그쪽의 수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우리나라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보면 미국의 어떤 기업들을 보는 거하고 또 달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서점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또 괜찮은 탑다운 투자 전략 책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보면 다 미국 중심의 맞아요. 미국의 경제 지표를 그렇죠. 걔네들의 기업에 갖다 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미국 지표나 아니면 중국 지표를 보지만 이게 한국 시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나름대로 우리가 봤을 때 한국 시장에 조금 의미 있게 반영을 하는 지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격 동향들을 조금 우리가 접근을 해서 네. 조금 가이드 아니면 이베스트 리서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한국 시장을 뭐 좋게 본다든지 네. 아니면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게 본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한국형이라는 걸 먼저 시작을 한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식을 아무리 잘 차려놔봐야 네. 스시는 특히나 말라버리면 맛이 없죠.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탑다운을 얘기를 아주 심도 있게 많이 할 건데요. 네. SBB 은행 사태까지 그러니까요. 네. 예, 금융 위기가 과연 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식사를 좀 제대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